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들어가! 자, 한 주 동안 잘 보내셨어요? 오늘 지난주에 배웠던 내용이 그 물권법 끝의 내용하고, 그 다음에 민법 총칙으로 가서 이제 권리변동의 원인, 그러니까 특히 법률행위에 관한 내용을 공부를 했는데, 제가 좀 드리고 싶은 얘기가, 매주 그 본 수업 한번 듣고, 동영상 다시 한번 듣잖아요. 일단, 지난주 수업 들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아, 들었다. 내리시고, 보통 확인해 보니까 높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되게 높은 줄 알았거든요. 저도 요즘 제 수업 내용을 제 강의를 많이 듣는 편이에요. 강의를 다시 들으면서, 여기서 어떻게 좀 수강생이 좀 좋게, 이해하기 편하게 고쳐줄 부분이 없을까. 저도 제 강의를 많이 듣거든요. 근데 저도 제 강의 들은 거, 강의를 이렇게 들으면 완강률이 나오죠, 여러분. 강의를 들은 그 비율이 나오잖아요. 저도 63%거든요. 제 강의를 제가 열심히 듣고 있는데 저도 63%란 말이에요. 저보다 안 되는 사람은 없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기초 강의 때 들었던 그 완강률이 제일 높아요, 사실. 이것도 이제 습관이기 때문에 뭐 기초 강의 때 한 30%다. 그럼 기본 때가 뭐 20%로 줄고 그러거든요. 나중에 내 수업만 듣고 그 복습을 안 하게 되니까 결국은 나중에 문제 풀이 때 가면 문제가 안 풀리는 결과로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안 들은 거 있으면 꼭 듣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전에 안 들었던 걸 다 한꺼번에 들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수업하는 내용부터 차근차근 이제 다 들으면서 따라오시기 바라고, 또 우리가 12월 마지막에 한 주 쉬거든요. 그때 전체적으로 내용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제 처음부터 안 들은 거 있으면 다시 이렇게 쭉 들어보고 교환들이 훑어보고 이렇게 생각하고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수업 받으시는 분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게 라이브 방송이기도 하죠. 그러면 인터넷으로 수업 받으시는 분 일단 이렇게 지금 수업하는 게 본 수업이고, 동영상 꼭 다시 한번 듣고, 마찬가지로 차근차근 내용 교환에다 정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르는 거 있으면 꼭 질문 주시고, 이렇게 34회 때는 전체적으로 이제 그 강의 듣는 비율을 좀 많이 높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합격자 모임 하거든요. 합격자 모임. 이제 아직까지 코로나 상황이어가지고 역시 합격자 모임은 사람들하고 만나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만나가지고 해야 되는데 온라인으로 뭐 이렇게 하는 건 한계가 있어서 진짜 제대로 된 축하라는 게 앞에 있는 분, 제가 이렇게 축하합니다 이렇게 악수해 주는 게 좋죠. 이렇게 합격 이게 좋잖아요. 그죠? 이게 좋은 거죠. 이게 이게 갑자기 합격한 신분 됐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축하해 주는 게 진짜 좋잖아요. 뭐 사진도 이렇게 찍고 열심히 했던 거 축하도 해드리고, 그러면 이제 수강생으로서 가졌던 마음이 많이 높고 되게 기쁘고 이게 좋단 말이에요. 근데 온라인이랑은 조금 아쉽긴 한데, 제가 이제 바라는 바는 34회 때는 대면으로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합격자 숫자가 많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많았으면 좋겠고, 또 요즘 제가 인스타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이제 저한테 댓글 보내거나 이렇게 하면 제가 다 팔로우 다 해드리죠. 그리고 댓글 달면 항상 답 달아주거든요. 요즘 눈알 빠지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그만하게 글이라도 올려드리면 이제 늘 시간, 안 그래도 좀 부족한 시간이긴 한데, 쉬는 시간도 다 그런 데 쓰거든요. 점심 때도 쓰고 밤에도 쓰고 아침에도 쓰고, 오늘 아침에도 왔길래 한 분은 본인이 34회 때 안 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자꾸 떨어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딱 이번에 진짜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나랑 같이 열심히 한번 해보자. 그리고 민법 초반에 점점 좀 잘 만들어두면 2차가 뭐 동차 어렵지 않으니까 같이 가자 이렇게 했더니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다시 힘이 난다 이렇게 얘기하던데, 하여튼 여러분하고 34회 때는 최대한 정말 많은 사람이 합격해서, 내가 아마 저는 거기 가서 하고 싶거든요. 지금 저도 처음에 여기 왔을 때는 합격자 숫자가 좀 적었는데 한 해 하나 지나면서 합격자 숫자가 많이 늘었단 말이에요. 결국 그때 제가 바랬던 생각이 코엑스 가서 합격자 모임 하면 좋겠다 그랬는데 실제로 그렇게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떤 생각이냐면 코엑스도 되게 좁거든요. 해보니까. 그래서 장충 체육관 가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근데 작년 합격생 기준으로 이번에 합격생 기준으로 하면 거기 차고도 넘어요. 넘어요. 많은 사람이 합격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한번 해보고 그냥 잠실 올림픽 주경기장 가게 가서 합격자 모임 한번 해보면 좋겠다. 그럼 여러분이 다 합격해서 들어와야 되죠. 갔는데 뭐 나랑 이영무 선생님 둘만 있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30세 때 부지런히 열심히 해서 하여튼 합격한 사람도 가르치는 우리도 그런 공간은 함께 만들어 가야 되는 거거든요. 열심히 노력해서 꿈을 한번 이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먼저 지난주 복습을 잘했어야 됐었죠. 해보겠어요.
자, 지난번에 배웠던 게 유치권인데요. 유치권은 첫 번째 머릿속에 어떤 사례가 생각이 나야 돼요. 시계 사례.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시계 사례. 어떤 제도가 나오면 먼저 가장 기본이 되는 사례가 생각이 나줘야 됩니다. 시계 사례 내용은 뭐죠? 갑이 시계 고장 났고 그 시계 수리를 을에게 맡긴 겁니다. 우리 시계 이제 고쳐준 거죠. 그래서 수리 대금 얼마 나왔죠? 5만 원. 그럼 수리 대금 5만 원 변제받을 때까지 시계를 안 돌려주고 계속 가지고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요게 유치권의 뜻. 읽어보겠습니다. 타인의 물건이나 읽어보죠. 시작.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 그 변제를 받을 때까지 목적물에 점유를 계속하면서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 조금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 이 유치권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공부할 때는 걔네들은 다 각각 계약이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지상권 설정 계약, 지역권 설정 계약, 전세권 설정 계약이 있었는데 유치권은 유치권 설정 계약이라는 말은 없죠. 따라서 유치권은 그냥 법률 규정에 의해서 성립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무슨 담보물권이다? 법정 담보물권이라는 겁니다. 다만 유치권에 관한 규정이 얘는 강행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죠. 임의 규정이니까 얼마든지 특약에 의해서 유치권이 성립하는 걸 막을 수 있죠. 이거 잘 기억해야 됩니다. 유치권은 당사자의 특약에 의해서 유치권이 성립하는 걸 배제시킬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다만 유치권 파트 지난번에 강조드렸던 내용은 뭐냐면 이게 유치권에 관한 판례를 우리가 앞으로 많이 배울 거다. 근데 이 유치권에 관한 모든 판례를 다 외울 수가 없으니까 항상 성립요건 5가지 가지고 유치권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잘 따져보자. 그래서 성립요건 5가지를 꼭 기억합시다. 이렇게 했었어요. 자꾸 반복해 드릴 테니까 해봅니다. 첫 번째 요건이 뭐죠?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일 것. 그러면 자기 소유 물건에 대해서는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두 번째, 목적물에 대한 점유가 적법할 것. 근데 시험에 꼭 불법 점유인 사례가 나온단 말이에요. 불법 점유. 그러니까 불법 점유인 경우는 유치권 성립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다음에 세 번째가 하이라이트죠. 채권과 목적물 사이에 뭐가 있어야 돼요? 결란성. 이게 제일 중요한 요건입니다.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채권과 목적물 사이에 뭐가 있어야 한다? 결란성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요건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채권에 뭐가 도래해야 되죠? 변제기 도래. 그러면 변제기가 도래해야만 유치권이 성립하는데 또 시험 사례는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아서 유치권이 안 되는 사례가 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그냥 이렇게 읽어봐서는 잘 몰라요. 성립요건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만 얘는 변제기가 오지 않았어. 그래서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찍을 수 있게 되니까 성립요건에 해당되는 걸 잘 기억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유치권 규정이 아까 무슨 규정이라고 그랬죠? 임의 규정. 따라서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유치권을 뭐 하기로? 배제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어야 한다, 없어야 한다? 없어야죠. 왜냐하면 유치권 규정은 임의 규정이니까 특약에 의해서 유치권이 성립하는 걸 얼마든지 배제시킬 수 있죠. 그러니까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배제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저당권 제도도 배웠네요. 저당권 제도. 먼저 저당권 제도의 경우에 요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 가지고 있고 을에게 돈 1,000만 원을 빌린 겁니다. 그럼 을은 1,000만 원 내 돈을 빌려주고 갑이 부동산 가지고 있을 때 을이 설정받을 수 있는 담보물건 이게 저당권이에요. 저당권. 다만 이때 저당권 설정자는 채무자도 되고 누구도 되죠? 물상보증. 그럼 이때 물상보증은 일단 뭐는 없고 채무는 없고 책임만 있는 사람이다. 그거 중요하게 강조드렸었던 내용입니다. 읽어보겠어요. 저당권 제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채무자 또는 읽어봅시다. 시작. 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이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해 변제가 없는 경우 경매하여 우선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요 물상보증인 이 사람 중요하죠. 먼저 물상보증인은 이 사람은 저당권 설정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채무자가 되는 거예요? 물상보증인은 자기가 저당권 설정자가 되는 거다, 채무자가 되는 거다. 저당권 설정자가 되는 겁니다. 돈 빌린 사람은 병이라는 사람이 그 그림을 잘 보세요. 병이 자기 소유 토지에 대해서 을에게 저당권 설정해 주는 거죠. 그 밑에 물상보증인은 자기가 저당권 설정자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저당권 설정자는 채무자도 되고 물상보증인도 되니까 지난번에 풀어봤던 문제, 저당권 설정자는 피담보 채권의 채무자에 한한다. 그러면 5의 X. 그 다음에 요 변제가 없을 때 저당권자는 뭐예요? 경매해서 우선면제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때 요 저당권자가 경매를 청구하는 건 별도로 뭐라고 부르죠? 이게 담보권 실행경매. 담보권 실행경매는 무슨 경매라고도 한다. 임의경매라고도 하고 이때 집행권한이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죠. 그 다음 요 경매에서 우선면제 받을 수 있는 건 맞는데 이 저당권에서 중요한 건 먼저 객체. 토지에 대해서 저당권 돼야 안 돼요? 토지. 되죠? 건물에 대해서 저당권 돼야 안 돼요? 되죠? 그 다음 권리 중에서 저당권의 대상으로 되는 거 2개 중요한 거 있죠? 지상권과 전세권. 그 다음 동산인데 저당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 있죠? 그게 선박,
자동차, 항공기, 건설기기 있었고 임목 저당권에 객체돼야 안 돼요. 되죠? 그다음 안 되는 거 세 개 잘 외우고 계셔야 되죠. 안 되는 거 세 개 뭐죠? 지역권 안 되고 또 임차권 안 되고 또 명인 방법을 갖춘 20개 집단. 지상권과 전세권만 저당권에 객체가 되고 지역권은 저당권에 객체될 수 있다 없다. 없고 또 임차권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목은 되죠. 그 임목은 뭐 생각나야 돼? 임목하면 뭐 생각나야 되죠? 등기된 20개 집단의 임목인데 얘는 저당권의 대상이 되죠. 그런데 명인 방법을 갖춘 20개 집단, 명인 방법 뭐 생각나야 돼요? 이건 편말. 그러니까 편말에다가 이름 정도만 쓸 수 있으니까 소유권의 객체만 되고 명인 방법을 갖춘 20개 집단은 저당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제도 중요했었죠. 법정 지상권. 얘는 존재 이유가 뭐야? 법정 지상권 제도의 존재 이유. 이게 건물의 철거 방지가 목적이죠. 그 교환 나눠드리면 그 강의를 다시 들으면서 이제 교환 여백에 필기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복습할 때 가급적이면 그림 꼭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림을 똑같이 그려보시기 바라요. 그러면 이 그림을 그리는 순간 법률 관계를 파악하는 힘이 좋아지고요. 특히 법률 관계 당사자 이름을 잘 붙여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정도만 해도 법률 관계 한 50% 정도는 정확하게 여러분이 파악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꼭 그림을 똑같이 따라 그려볼 것. 그때 이 법정이당권 그림이 갑이 토지하고 건물을 함께 가지고 있었죠. 토지 건물을 함께 가지고 있었고 그다음 뭘 담보로? 토지를 담보로 을에게 얼마를 빌리고 1,000만 원을 빌리고 토지에 대해서 을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준 거예요. 근데 갑이 돈을 갚았어요? 안 갚았어요? 안 갚았죠. 그래서 을이 뭘 한 거죠? 얘가 저당권을 실행한 거죠. 그러니까 토지에 대해서 경매 청구를 했고 누가 경락을 받았죠? 병. 그러니까 이 그림 생각이 나면 법정의 낙권 한 절반은 다 이해한 거예요. 그러면 토지와 건물이 누구 소유다가? 동일인 소유다가 담보권 실행 경매를 통해서 토지 소유자는 병이 됐고 건물 소유자 갑이 됐다는 겁니다. 밑에 중요한 법리가 하나 있죠. 이렇게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건물 소유자에게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권원이 있어야 되고 권한이 없으면 건물은 뭐가 된다? 철거. 근데 여기는 경락인이 경락대액을 완납하는 순간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지는 거니까 권한을 만들 시간적 여유가 있다 없다? 없죠. 그러니까 이건 권한을 만들래야 만들 수 없는 경우니까 이 건물을 철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권한을 만들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건물 소유자에게 인정해 준 권리가 바로 이게 뭐죠? 법적 지상권. 성립 요건은 네 가지인데요. 첫 번째 요건은 뭐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자, 이걸 자주 반복하자는 겁니다. 얘도 법정 지상권에 관한 판례가 중요한 것들을 꽤 많이 배워야 되거든요. 그 일일이 많은 판례 다 할 수 없으니까 이 성립 요건 네 가지 가지고 판단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갑시다. 첫 번째 뭐죠?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의 건물이 있을 것 없을 것 있을 것. 두 번째,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일 것. 세 번째, 토지 또는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되었을 것. 네 번째, 담보권 실행 경매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질 것. 자, 그럼 해보겠어요? 자, 그럼 첫 번째 요건이 뭐라고요?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의 건물이 있을 것 없을 것 있을 것. 두 번째, 저당권 설정 당시죠.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일 것. 세 번째, 토지 또는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되었을 것. 그다음 네 번째가 담보권 실행 경매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질 것 이겁니다. 자, 이 네 가지 요건에 해당이 되면 법정 인하권이 당연히 인정이 되죠. 따라서 법정 지상권에 관한 규정은 얘는 강행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다. 이거 강행 규정. 그러니까 이건 강행 규정은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서 꼭 필요한 규정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네 가지 요건이 갖춰졌을 때 건물의 철거 방지를 위해서 꼭 이 제도를 인정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법정 지상권을 배제하는 당사자의 특약은 유효가 될까요? 무효가 될까요? 무효가 된다는 겁니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라이브 클래스. 두 번째 시간 보겠습니다. 이제는 머리 앞에 세로 갑니다. 자, 정신 차리시고 이번에 합격 진도 나갑시다. 누구세요? 전 애들 교수인데요. 제가 늘 가까이 있으니까 이번엔 합격. 집에서도 학원처럼 공부하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우와, 진짜 가까이 계시네요. 자, 그리고 권리 변동의 원인 공부했죠. 권리 변동의 원인. 일단 요 변동이라는 건 세 가지를 말한다 그랬어요. 발생, 변경, 소멸을 통틀어서 말할 때 변동 이렇게 표현하는데 권리 변동의 원인으로 사례 두 가지 배웠죠. 첫 번째가 매매 계약 사례, 두 번째가 이제 뺨 때린 사례 한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봅시다. 먼저 매매 계약은 무엇과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죠? 청약의 의사표시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건 뭐라고 부르죠? 법률 사실.
그다음 매매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건물 소유권 이전 청구할 수 있게 되었고 대금 지급 청구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이거 외우는 거 아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쭉 자주 듣다 보면 당연히 이제 입에서 그 용어가 나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갑이 말다툼하다가 을 한 대 때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법 행위를 저질렀고 불법 행위에서 피해를 당한 을은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그 밑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불법 행위를 하는 방법은 무수히 여러 가지 많은 사실이 존재할 수 있죠. 얘는 뭐라고 부르죠? 법률 사실. 그다음 요 불법 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랬으니까 얘가 원인입니다. 권리 변동의 원인이어서 얘는 뭐라고 부르죠? 법률 요건. 손해배상 청구권은 법률 효과. 자, 요거 용어 천천히 봅시다. 뭐가 모여서? 법률 사실이 모여서 법률 요건이 되고 법률 요건에 해당하면 반드시 그에 해당하는 법률 효과가 나오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이 법률 요건의 두 가지가 있죠. 법률 요건의 두 가지가 뭐죠? 법률 행위하고 법률 규정. 법률 행위하고 법률 규정. 이 두 가지 중에서 실제 생활에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건 뭐예요? 법률 행위죠. 그래서 배웠던 게 법률 행위의 뜻이죠. 법률 행위. 법률 행위의 뜻이 뭐죠? 자, 법률 행위는 이제 일단 유증하는 행위 있었고 그 다음에 매매 계약 체결하는 행위 있었고 그 다음에 회사를 설립하는 행위 있었죠. 세 가지가 있었는데 그때 유증하는 행위는 의사표시 한 개로 이루어져 있는 거고 매매 계약은 두 개의 의사표시가 대립하는 거 있었고 회사 만드는 건 두 개 또는 두 개 이상의 의사표시가 대립하지 않는 거였었어요. 근데 이 세 가지 행위에 공통적으로 다 들어가는 요건이 있었죠. 그게 뭐죠? 그게 의사표시죠. 자, 그럼 읽어봅시다. 법률행위 뜻 읽어볼까요?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이다. 일단 법률행위가 되려면 반드시 뭐가 꼭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의사표시가 꼭 들어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의사표시가 들어가 있지 않은 법률행위는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또 법률행위는 바로 권리를 변동시켜주는 뭐가 되는 거죠? 원인이 되는 거죠. 이걸 법률 요건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다시 법률행위는 법률 사실이다. 법률 요건이다. 법률 요건. 그 다음에 법률행위는 중요한 특징이 있다고 그랬죠. 얘는 당사자가 뭐한 대로 의혹한 대로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법률행위 요건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당사자가 뭐한 대로 의혹한 대로 법률 효과가 발생하기 위한 요건. 이게 법률행위 요건인데 그러려면 이 법률행위가 또 요건 두 가지를 갖춰야 되죠. 무슨 요건과 무슨 요건을 갖춰야 돼요? 성립 요건과 효력 요건을 갖춰야 한다는 겁니다. 먼저 성립 요건에 해당되는 게 세 개 있죠.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그다음 효력 요건에 해당되는 거 세 가지가 능력 갖춰야 되고 확가적사,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성립 요건 세 개,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가 다 갖춰졌어요. 그럼 이 법률행위가 뭐였다? 성립했다고 말하는 거고 세 가지 중 어느 하나라도 갖추지 못했다 그러면 불성립이라고 표현합니다. 불성립. 그러면 불성립의 경우에는 요 효력 요건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반드시 무슨 요건을 갖춘 경우라야만 성립 요건을 갖춘 경우라야만 효력 요건을 검토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효력 요건 세 가지가 첫 번째 능력 갖추는 건데 능력의 세 가지가 있죠. 능력 세 가지가 뭐죠? 권리 능력, 행위 능력, 의사 능력. 권리 능력은 살아 있어야 한다는 뜻이고 권리 능력이 없는 경우로 뭐 있죠? 권리 능력이 없는 경우로 사자. 권리 능력이 없을 때 법률행위 효력은 뭐가 되죠? 무효. 그다음 행위 능력 뜻이 뭐죠? 미성년자가 아니면 되죠. 미성년자가 아닐 것. 그러면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법률행위를 하면 그 법률행위는 뭐 할 수 있죠? 취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 의사 능력은 제정신이어야 한다. 제정신이어야 한다. 지금 이제 다 의사 능력이 있는 상태죠. 그리고 그 수업할 때 그 학원에 너무 일찍 오지 않으셔도 돼요. 보니까 그 이제 좋은 자리에 앉으려고 잘 보는 자리에 앉으려고 너무 일찍 오시더라고요. 근데 일찍 오는 것까지 좋은데 그 이제 학원 문 열기 전에 이렇게 줄 서 있고 그런 학원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일찍 오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 너무 일찍 와서 좋은데 좋은 자리에 맡았단 말이야. 그럼 수업 시간 되면 자 너무 일찍 와서 자리 맡고 난 다음에 할 일 다 한 거죠. 이제 할 일 다 했으니까 수업 시작되면 바로 그러니까 그 수업 시작하기 전에 이제 권리 능력이 있었다가 근데 수업 시작하면 바로 의사 능력을 이제 잃고 그러니까 물어봤죠. 오늘 수업 어땠어요? 개운했어요. 그럼 안 돼요. 그러니까 어느 자리에 앉아도 좋으니까 항상 맑은 정신으로 수업 받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의사 능력, 제정신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의사 능력 없는 대표적 경우로 뭘 설명했죠? 이거 알죠? 이거 명정. 자, 엄마 참이슬 몇 병이죠? 60병. 네, 좋았어요. 합격.
자, 그러면 의인사 능력 없는 대표적으로 명정. 의인사 능력이 없을 때 법률행위 효력은 어떻게 되죠? 요거 무효. 자, 그러면 당사자가 능력 세 가지를 갖추고 법률행위 목적은 확가적사,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 갖추고 세 번째 의인사무 표시가 뭐하고 일치하고 하자가 없으면 이 법률행위는 유효하게 돼서 실제 뭐한 대로 의혹한 대로 법률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배웠고요. 이제 이번 시간에 공부할 내용은 여기입니다. 여기 다시 한번 봐봐요. 아까 요 성립요건에 해당되는 게 법률행위의 목적. 요건 성립요건이에요, 효력요건이에요? 성립요건이죠. 목적이 있어야 한다. 이건 무슨 요건이죠? 이건 성립요건. 그 다음에 확가적사. 법률행위의 목적은 확정할 수 있어야 되고 이행하는 게 가능해야 되고 적법해야 되고 사회적 타당성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얘는 무슨 요건인가요? 이건 효력요건. 자, 그럼 이제 오늘 공부할 내용은 여기에 관한 내용을 주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어요. 법률행위의 목적 그리고 확가적사에 관한 내용을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책으로 178페이지 올까요? 178페이지 와서 자, 먼저 법률행위 목적을 좀 읽어봅시다. 178페이지 보시면 법률행위 목적 찾으세요? 자, 거기 보면 법률행위 목적과 관계된 내용이 상단부에 서술이 나오죠? 동그라미 1번, 2번 있는데 한번 읽어봅니다. 강의 들으시면서 그 책 없이 이렇게 수업 받는 분도 꽤 많더라고요. 출퇴근 시간 중에 그때 이제 강의 듣는 사람도 많은데 요 학원 수강생들에게 책 읽은 시간 드리는데 그때 멈춰 계시지 마시고요. 제가 지난번에 이제 어떤 분이 한번 글을 주셨는데 자기는 오로지 핸드폰만 가지고 수업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그 책 읽을 때 그 책에 해당되는 내용을 좀 띄워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제가 다 만들어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그냥 강의 보시는 분들이죠. 그냥 강의 가시는 분들은 이분들이 그 책을 읽을 시간에 제가 이렇게 띄워드리니까 얘를 여러 번 읽으시면 됩니다. 그 책에 있는 내용을 압축했을 때 이게 핵심적인 내용이니까 이걸 계속 읽어보시기 바라요. 자, 그럼 칠판 봅시다. 법률행위의 목적. 법률행위 목적이란 법률행위를 통해서 당사자가 달성하려고 하는 뭘 말한다? 법률 효과를 말한다는 겁니다. 그럼 지난번에 법률 사실, 법률 요건, 법률 효과 있었다 그랬으니까 그거 가지고 한번 해봅시다. 먼저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 가지고 있고 이제 건물에 대해서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그 밑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갑은을한테 뭘 해줘야 되죠? 건물 소유권 이전해 줘야 되고 을은 뭘 지급해 줘야 될까요? 대금 지급. 자, 그러면 이 건물 매매 계약에 당사자 있어요, 없어요? 있죠. 갑하고 을 당사자 있죠. 그 다음에 요 목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건물 매매 계약의 목적은 뭘까요? 건물 매매 계약의 목적은 뭘 말하는 거죠? 법률 효과. 그럼 지난번에 법률 사실, 법률 요건, 법률 효과 밑에 뭐가 있었죠? 법률 효과 밑에 건물 소유권 이전 대금 지급이 있었죠. 이게 이제 색깔 칠하는 거. 이거 두 가지가 바로 건물 매매 계약의 목적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갑의 의사표시, 을의 의사표시 있고 합치가 됐으니까 이 매매 계약이 뭐였다? 성립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이 법률행위의 목적이란 법률행위를 통해서 당사자가 달성하려고 하는 뭘 말한다? 법률 효과를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갑은 뭘 해줘야 될까? 을은 뭘 해줘야 될까? 이걸 찾으면 바로 법률행위의 목적이 되는 겁니다. 갑은 뭘 해줘야 될까? 을은 뭘 해줘야 될까? 그게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법률행위의 목적이 한 가지예요, 두 가지예요? 두 가지죠. 두 가지. 그러면 이번엔 요 대금 받지 않고 건물 공짜로 넘겨주기로 약속하는 계약은 뭐가 되죠? 걔는 증여계약이라고 그러죠. 증여계약. 그럼 증여계약은 목적이 한 개예요, 두 개예요? 한 개죠. 갑만 소유권 이전해 주게 되고 을은 대금 지급하지 않으니까 건물 증여계약의 목적은 한 가지다, 두 가지다. 한 가지. 자, 그 다음에 갑이라는 사람 을에게 한강에 떨어진 시계를 찾아주면 100만 원 주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 계약의 목적은 뭘까요? 한강에 떨어진 시계를 찾아주면 100만 원 주겠다. 그럼 이 계약의 목적은 뭐죠? 갑은 뭘 해줘야 될까? 을은 뭘 해줘야 될까? 그걸 찾으면 바로 목적 된다 그랬죠. 그럼 한 사람은 뭘 해야 돼? 시계 찾아야 되고 한 사람은 돈 줘야 되죠. 그러니까 시계 찾는 것, 그 다음 100만 원 주는 것, 이게 이 계약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법률행위 목적이 나오면 법률 효과를 말하는 거니까 갑은 뭘 해줘야 될까? 을은 뭘 해줘야 될까? 그걸 찾으면 바로 목적이 금방 나오는 겁니다. 자, 이번엔 매매 계약 말고 갑이 건물 가지고 있고 이제 을에게 건물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임대차 계약. 그럼 갑이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40만 원 집을 내놓은 겁니다. 을이 승낙을 했어요. 그러면 임대차 계약이 성립하죠. 그러면 임대차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에 갑의 이름 뭐예요? 갑은 임대인, 을의 이름 뭐죠? 임차. 그럼 이때 임대차 계약이 성립한 경우에 갑은 을한테 뭘 해줘야 될까요? 그 사람 쓸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죠. 그러니까 사용
수익하게 해 주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사용, 수익하게 해줄 의무가 있고요. 임차인은 이에 대해서 뭘 지급해 줘야 되죠? 차임 지급해 줘야 됩니다. 자, 또 쉬운 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어요. 쉬운 거. 자, 먼저 여기는 매매 계약이죠. 매매 계약에 있어서 대금은 금전에 한한다. 5의 X예요. 매매 계약에 있어서 대금은 금전에 한한다. 5의 X예요. 5. 그러니까 우리 반드시 돈을 줘야 돼요. 돈을 줘야만 매매가 되고 돈 말고 다른 물건을 주게 되면 맞바꾸게 되는 거니까 그때는 뭐가 되죠? 교환 계약이 됩니다. 그러니까 매매에 있어서 대금은 금전에 한한다. 5의 X예요. 5. 자, 이쪽에 임대차에 있어서 차임은 금전에 한한다. 임대차에 있어서 차임은 금전에 한한다. 5의 X예요. 보통 그 차임 줄 때 돈으로 주는 경우가 많잖아요. 돈으로 이제 뭐 통장으로 입금하고 그런 경우 많은데 여러분 도지라고 아세요? 그 땅 같은 거 빌려주고 그 수확기 됐으면 콩, 쌀 이런 걸로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차임은 대부분 금전인 경우가 많지만 다른 물건으로 줘도 돼요, 안 돼요? 되죠? 그러면 이쪽에 임대차에 있어서 차임은 금전에 한한다. 그러면 5의 X. 그러니까 대금은 뭐에 한하고 금전에 한하고 차임은 금전에 한하지 않는다. 일단 이것도 상식적인 수준에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시 이쪽으로 와세요. 그러면 여기 건물 임대차 계약의 목적은 뭘까요? 건물 임대차 계약의 목적? 이거 갑은 뭘 해줘야 될까? 을은 뭘 해줘야 될까? 찾으면 되죠. 그러면 갑은 뭘 해줘야 되죠? 사용, 수익하게 해줘야 되고 을은 뭘 지급해줘야 돼요? 차임 지급해줘야 되니까 요 두 가지가 바로 건물 임대차 계약의 목적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는 목적이 한 가지예요,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자, 그다음 이번엔 차임 받지 않고 건물 공짜로 한 달간 빌려주기로 약속했어요. 이 계약 이름 뭘까요? 차임 받지 않고 건물 공짜로 빌려주기라는 약속은 이건 사용대차라고 표현해요. 사용대차. 그럼 사용대차 계약은 법률행위 목적이 한 개예요, 두 개예요? 한 개죠. 갑만 사용 수익하게 해주고 을은 차임 지급하는 게 없으니까 이때는 법률행위 목적이 한 개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법률행위의 목적이란 말이 나오면 얘는 뭘 말한다? 법률 효과를 말한다. 다시 법률행위 목적은 뭘 말한다고요? 법률 효과. 그 다음에 목적이라는 단어 동그라미 해볼까요? 목적. 이 목적이란 말과 똑같은 말이 있어요. 법률행위 목적은 똑같은 단어가 법률행위 내용과 똑같은 말입니다. 내용이라는 단어도 써놓을까요? 그다음 목적, 내용은 같은 말입니다. 법률행위의 목적, 법률행위 내용 같은 말이에요. 103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103조 조문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내용이란 말이 목적을 말하는 겁니다. 법률행위의 목적, 법률행위 내용과 같은 말이에요. 자, 그럼 그럼 칠판 다시 오시면 읽어보겠어요. 법률행위 목적 읽어봅시다. 시작. 법률행위의 목적이란 법률행위를 통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뭘 말한다? 법률 효과를 말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때 이 법률행위의 목적이 있어야 한다. 이건 성립요건인가요? 효력요건인가요? 법률행위의 목적의 존재는 성립요건이다. 효력요건이다. 성립요건. 그럼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가 있어야 법률행위가 성립하죠. 그러니까 이 목적의 존재는 성립요건이다. 효력요건이다. 성립요건. 자, 그 다음 이 성립요건 갖췄어요. 그 다음 뭘 검토하죠? 효력요건 검토하죠. 효력요건. 그럼 효력요건 첫 번째가 능력 갖추는 거죠. 능력 갖추는 거. 두 번째가 확가적사. 세 번째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공부할 내용이 이 법률행위 목적은 확정할 수 있어야 되고 이행하는 게 가능해야 되고 그 다음 적법해야 되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교환 2페이지 넘어가 볼까요? 아무리 유명하시더라도 저랑 공부 스타일이 안 맞으면 그냥 안 맞더라고요. 애들 유료회원이면 교수님들을 고를 수 있으니까 과목별로 나만의 드림팀을 만든 느낌? 저랑 꼭 맞는 교수님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게 합격 비법이었던 것 같아요. 자, 여기는 꼭 먼저 쓰고 갈 게 있어요. 그 확정성 옆에다가 이렇게 하고 위에다 쓰시면 좋겠어요. 지금 법률행위 목적의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 이거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지금 성립요건 하려고 하는 거예요? 효력요건 하려고 하는 거예요? 효력요건 하려고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합니다. 그래서 확정성 나오면 이거 무슨 요건 하려고 하는 거예요? 효력요건. 자,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확정할 수 없으면 법률행위 효력은 성립이에요? 불성립이에요? 법률행위 목적 확정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확정할 수 없으면 법률행위가 성립이다, 불성립이다. 성립이죠. 그러니까 법률행위 목적 이행하는 게 불가능해요. 이행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법률행위는 성립이에요, 불성립이에요? 성립.
그러니까 법률행위 목적이 적법하지가 않아요. 이 법률행위는 성립이에요, 불성립이에요? 성립. 법률행위 목적이 사회적 타당성이 없어요. 그럼 이 법률행위는 성립이다, 불성립이다? 성립이죠. 왜냐하면 확가적사 얘네들은 다 무슨 요건이죠? 효력 요건. 그럼 효력 요건을 하고 있다. 이 말은 성립 요건을 갖췄다, 못 갖췄다? 갖췄다는 거예요. 갖췄으니까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아, 확정할 수 없고 이행할 수 없고 이행하는 게 불가능하고 적법하지 않고 사회적 타당성이 없어도 적어도 법률행위로서 무엇은 한 경우다. 성립은 한 경우다. 그러니까 이런 걸 틀리지 않으려면 아, 내가 지금 무슨 요건을 하고 있다. 효력 요건을 하고 있다는 점을 꼭 염두에 두면서 공부를 하셔야 되겠어요. 자, 그러면 그림을 좀 봅시다. 아까 전에 봤던 그림이 갑이 건물 가지고 있고 건물에 대해서 이제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그럼 갑은 을에게 건물 소유권 이전, 을은 대금 지급해 줘야 되는데 그 교환에다 바로 써봅시다. 먼저 요 매매 계약을 체결한 날짜 며칠이죠? 1월 1일. 그럼 여기다가 여기 위에다 씁니다. 계약 체결 시. 계약 체결 시라고 쓰시고 그다음 3월 1일은 소유권 이전하고 대금 지급하기로 한 경우니까 이건 이행기 이렇게 씁니다. 이행기. 자, 그러면 다시 이거 건물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갑은을한테 뭘 해줘야 돼요? 건물 소유권 이전해 줘야 되고 을은 뭘 지급해 줘야 되죠? 대금 지급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법률행위의 목적은 뭐죠? 요거 건물 소유권 이전하는 거 대금 지급하는 게 이 건물 매매 계약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천천히 잘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때 요 확정이라는 건 뭐냐면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무엇을 이전해 줄 건지 알 수 있어야 한다. 이게 확정이고요. 그 다음 대금 지급이라는 목적이 확정돼야 한다. 이 말은 뭐냐면 그럼 을은 과연 갑에게 얼마의 돈을 줄 건지 알 수 있어야 한다. 이게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갑이 건물 가지고 있고 토지 가지고 있고 자동차 가지고 있다 칩시다. 그 중에서 건물을 딱 찍어서 을에게 넘겨주는 거니까 갑이라는 사람은 을에게 무엇을 이전해 줄 건지 이미 정해졌어요? 안 정해졌어요? 정해졌죠. 정해졌으니까 이 건물 소유권 이전이라는 목적은 확정이 됐다 안 됐다? 됐다는 거예요. 얘는 이미 확정이 된 거예요. 목적물이 특정되는 순간 갑은 을에게 무엇을 해줄 건지 확정이 됐다는 겁니다. 그다음 을은 뭘 줘야 되죠? 대금 지급해 줘야 되죠. 그럼 이때 대금 지급이라는 목적이 과연 을이 갑에게 얼마의 돈을 줄 건지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애초에 계약을 체결할 때 매매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매매 대금은 3억 원으로 한다 이렇게 정한 거예요. 그럼 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 계약서에다가 매매 대금은 3억 원으로 한다 이렇게 정한 겁니다. 그럼 당연히 3월 1일이 되었을 때 얼마의 돈을 주는 거죠? 3억 원의 돈을 주는 거죠. 그럼 이렇게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미 대금의 구체적인 금액을 다 정한 거예요. 그럼 이때는 대금 지급이라는 목적이 확정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된 거죠. 이렇게 계약을 체결한 건 당연히 확정이 됐다는 겁니다. 확정된 거예요, 이거. 자, 근데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 구체적인 금액을 쓰지 않고 매매 대금은 이행할 때 시세에 의하기로 한다. 이렇게 써놨어요. 계약서에다가 매매 대금은 이행할 때에 시세에 의하기로 한다. 이렇게 계약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때는 대금 지급이라는 목적이 확정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확정이 됐다, 안 됐다? 확정됐다, 안 됐다? 됐다, 이거 됐다. 왜냐면 이게 시세에 의하기로 한다라고 돼 있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의 시세라는 게 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3월 1일 날 이 아파트 시가를 살펴봤더니 3억이에요. 그럼 얼마 주면 되죠? 3억 주는 거고 3억 2천이다. 3억 2천 주면 되죠. 그 다음에 요 3월 1일 와보니까 이 아파트 시가가 좀 뚝뚝 떨어져가지고 2억 8천이 된 거예요. 2억 8천 된 겁니다. 얼마 주면 되죠? 2억 8천 주면 되죠. 이렇게 시세에 의하기로 한다라고 계약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건 충분히 이행기에 얼마의 돈을 줄 건지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이렇게 계약을 체결한 것도 확정이 된 거야, 안 된 거야? 된 거야. 그러니까 확정이라는 건 계약 체결 당시에 다 확정될 필요는 없고 언제까지 확정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행기까지. 그러니까 이행기에 와서 무엇을 이전해 줄 건지 이행기에 와서 얼마의 돈을 줄 건지 알 수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확정은 다른 게 없고요. 딱 하나 기억합시다, 이거. 자, 확정은 언제까지 확정할 수 있으면 된다. 이행기까지 확정할 수 있으면 된다. 이거 하나만 잘 밑줄합시다. 자, 언제까지 확정할 수 있으면 된다고요? 이행기까지. 그러니까 확정은 이게 끝. 더 이상 없어요. 먼저 법률행위의 목적은 뭐 할 수 있어야 한다. 확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확정은 언제까지 확정할 수 있으면 된다. 이행기까지 확정할 수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계약을 체결할 때는 확정할 수 있는 방법,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자, 요 뒤에 이렇게 공간을 이렇게 만들어 볼까요? 그러면 요 이행기까지 확정할 수 있으면 된다 그랬는데 이행기에 와서 확정할 수 있다. 그럼 법률행위 효력이 뭐가 될까요? 이행기에 와서 확정할 수 있다. 그러면 이건 효력 요건 갖춘 거죠. 성립 요건도 갖췄고 효력 요건도 갖춘 거니까 이 법률행위는 뭐가 될까요? 유효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행기에 와서도 보니까 도대체 무엇을 이전해 줄 건지 얼마의 돈을 줄 건지 확정이 되지 않았어요. 그럼 확정되지 않으면 이 법률행위 효력은 얘는 뭐가 되죠? 무효.
자, 그래서 이 확정성이라는 게 유효, 무효를 결정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니까 얘는 성립 요건이다, 효력 요건이다. 효력 요건. 자, 그러면 이 법률행위 목적이 이제 확정이 돼야 되는데 확정성이라는 요건을 통과를 하려면 이게 언제까지 확정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행기까지 확정할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럼 확정됐다. 그 다음 검토하는 게 뭘까요? 확정성이라는 요건을 통과했다. 그 다음 검토하는 게 가능성. 자, 그러면 두 번째 갑시다. 가능성. 자, 얘는 책 좀 읽어보셔야 되겠는데요. 가능성. 쭉 내려가시면 요 가능하냐, 불가능하냐에 대한 내용이 하나 있는데요. 맨 밑에 내려가시면 찾았어요? 이게 불능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판단 시점인데 한번 잠깐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얘는 칠판으로 바로 와보실까요? 아까 봤던 그림인데 갑이 건물 가지고 있고 건물에 대해서 이제 을과 매매 계약이 이루어진 겁니다. 아까 계약을 체결한 게 며칠이었었죠? 1월 1일. 이거 다시 그 2페이지 하단에 내용 나오죠? 여기도 한번 써봅시다. 1월 1일에다가 뭘 써야 될까요? 계약 체결 시. 그다음 3월 1일에 건물 소유권 이전 대금 지급 확인한 겁니다. 그럼 3월 1일에 뭘 써야 되죠? 요거 이행기. 자, 그러면 체결 시, 그 다음 이행기 이렇게 정했어요. 자, 그러면 다시 요 건물 매매 계약의 목적은 뭐가 되죠? 건물 소유권 이전하는 거, 그 다음 대금 지급하는 게 목적이라 그랬어요. 그럼 잘 따라옵니다. 그럼 먼저 요 갑의 건물 소유권 이전 의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갑의 건물 소유권 이전 의무가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 있다, 없다? 있죠. 어떤 경우 불가능하게 될 수 있죠? 뭐 건물이 불타서 없다. 그럼 불가능하게 될 수 있죠. 그 다음에 요 을의 대금 지급 의무 불가능하게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이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을은 돈을 줘야 될 날짜 며칠이죠? 3월 1일이죠. 그러니까 3월 1일에 을이라는 사람에게 돈이 없으면 대금 지급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긴 하잖아요. 근데 이 금전채무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뭐가 특징이냐면 이 금전채무라는 건 제때 돈을 못 주는 경우는 생겨도 이행불능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면 을이라는 사람에게만 돈이 없다 뿐이고 대한민국 안에는 항상 돈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안에는 항상 돈이 있으니까 그 돈을 가져다가 줄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금전채무는 이행지채만 있고 이행불능이 없다는 겁니다. 다시 금전채무는 뭐만 있고 이행지채만 있고 이행불능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이것도 좀 상식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게 가능성이라는 건 이 법률행위 목적이 실현 가능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행 가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를 판단할 때 잘 보시면 요 건물 소유권 이전은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고 대금 지급은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 두 가지 중에서 불가능하게 될 수 있는 놈을 가지고 따져봐야 되죠. 얘는 항상 가능한 거니까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가 없으니까 이 건물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하게 되니까 요 놈을 기준으로 법률행위 목적의 가능 여부를 판단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다시 날짜 확인해 봅시다. 계약을 체결한 게 며칠이죠? 1월 1일. 소유권 이전 대금 지급 확인한 게 3월 1일. 자, 그러면 요 1월 1일 계약이 이루어지기 전에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 건물이 전부 화재로 소실해 버려 없어요.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건물이 전부 다 홀라당 불타서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소유권 이전하는 거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불가능. 그러면 이건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해진 건 맞는데 얘는 처음부터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한 거예요? 아니면 나중에 불가능해진 거예요? 처음부터죠. 그러니까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처음부터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처음부터. 얘는 원시적. 그래서 이런 걸 특별히 무슨 불능이라고 한다. 원시적 불능. 자, 이건 앞으로 원시적 불능이 나오면 꼭 이 사례가 머릿속에 떠올라야 됩니다. 원시적 불능에 해당되는 대표적 예가 이거예요. 매매 계약 체결하기 이전에 건물이 전부 화재로 소실해 버려 없다. 이게 원시적 불능의 대표적입니다. 다시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건물이 전부 화재로 소실해 버려 없는 경우가 이게 원시적 불능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잘 보실까요? 그러면 이때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건물이 홀라당 불타서 없는 겁니다. 이 매매 계약은 성립인가요? 불성립인가요? 다시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건물이 전부 다 화재로 소실해 버려 없는 거예요. 그럼 이 매매 계약은 성립이다, 불성립이다? 성립이죠. 성립. 또 써야 되겠네요. 요 가능성 옆에다 또 씁니다. 여기다가.
자, 우리가 성립 요건 하고 있어요. 효력 요건 하고 있어요. 효력 요건 또 씁시다. 효력 요건. 그러면 효력 요건 하고 있다. 이 말은 성립 요건 갖췄다 못 갖췄다. 갖췄다는 거죠. 그러면 매매 계약 체결하기 전에 건물이 전부 화재로 소실해버려 없다고 하더라도 당사자 있어요 없어요? 있죠? 목적도 있고 의사표시 다 있으니까 또 합치가 됐으니까 매매 계약이 뭐는 한 거죠? 성립은 한 거야. 그런데 또 확정도 됐죠. 건물 딱 넘겨주기로 정했으니까 확정도 됐는데 매매 계약 체결하기 전에 건물이 홀라당 불타서 없으면 소유권 이전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원시적 불능은 무슨 요건을 갖췄지만 성립 요건을 갖췄지만 효력 요건을 못 갖춘 경우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매매 계약의 효력은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효. 자, 다시 원시적 불능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대신 이때 생기는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잘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 대목입니다. 그러면 매매 계약 체결하기 전에 건물이 홀라당 불타서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을이라는 사람이 얘가 선이었었어요. 선이. 선이라는 건 몰랐다 이 말이죠. 몰랐다. 뭘 몰랐다는 뜻일까요? 몰랐다는 게 이거 매매 계약 체결하기 전에 건물이 전부 화재로 소실해버려 없다는 걸 몰랐다. 이게 뭐죠? 선이. 그다음 얘가 또 무과실이에요. 무과실이라는 건 뭘까요? 무과실. 과실이 없다는 말이죠. 과실이 없다. 그러면 과실이 없다는 건 어디에 과실이 없다는 거예요? 모르는데 과실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매매 계약 체결하기 전에 건물이 전부 화재로 소실해버려 없다는 걸 몰랐다. 이게 선이. 그다음 모르는데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암만 주의를 해도 도저히 알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암만 주의를 해도 도저히 알 수가 없었다. 이게 선이 무과실이라는 겁니다. 이걸 쉬운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뭘까요? 선이 무과실을 표현하면 그 선이라는 건 몰랐다는 거죠. 그럼 선이 무과실은 전혀 몰랐다는 뜻이야. 그냥 모르는 게 아니고 전혀 몰랐다. 그게 선이 무과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건물이 불타서 없다는 걸 을이 전혀 몰랐어요. 전혀 몰랐다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은 당연히 자기가 체결한 계약이 유효하다고 생각해요? 무효라고 생각해요? 유효하다고 생각하죠. 그러면 만약에 계약이 무효인 걸 을도 알았더라면 뭐 계약 체결을 위한 비용 같은 걸 드릴 가능성이 전혀 없잖아요. 얘는 완전 전혀 몰랐으니까 계약이 유효할 것을 믿었으니까 여러 가지 계약 체결을 위한 비용 같은 걸 을이 지불할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이렇게 계약이 유효할 것이라 믿고 을이 들인 돈을 뭐라고 말하죠?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걸 신뢰이익의 손해라고 합니다. 계약이 유효할 것이라 믿고 을이 들인 돈, 이걸 신뢰이익의 손해라고 표현합니다. 신뢰, 믿었다 이 말입니다. 신뢰이익의 손해. 계약이 유효할 것이라 믿고 들인 돈을 무슨 손해라고 한다? 신뢰이익의 손해. 그러면 을은 계약 체결하기 전에 건물이 홀라당 불타서 없다는 걸 전혀 몰랐고 그래서 비용이 들어가게 됐다는 겁니다. 일단 을에게 손해가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생겼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이 갑에 관한 요건을 까먹으면 안 됩니다. 갑이라는 사람은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요. 갑은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겁니다. 얘는 뭘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요거 계약 체결하기 전에 건물이 홀라당 불타서 없다는 걸 갑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갑은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잘 따라오세요. 그럼 갑이라는 사람은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고 을은 전혀 몰라서 신뢰에게 손해를 입게 된 겁니다.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은 을에게 생긴 손해를 배상해야 될까요? 할 필요 없을까요? 결국 갑은 을에게 생긴 손해를 물어줘야 된다. 물어줄 필요 없다. 물어줄 필요 없다. 그러면 완전 욕심꾸러기 되는 거죠. 물어줘야 돼요? 물어줄 필요 없어요? 물어줘야 돼요. 물어줘야 되는데 그게 당연히 느껴져요? 표정은 그걸 쥐가 잘못한 거지 이런 표정인데 잘 보시면 여기도 쉬워요. 그러니까 갑이라는 사람에게 잘못한 게 있으면 을에게 생긴 손해를 물어주는 거고 갑이 잘못한 게 없으면 손해 물어줄 필요 없잖아요. 그럼 갑은 잘못한 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어떤 잘못을 했죠? 갑은 어떤 잘못을 했어요? 안 알려준 거죠. 안 알려준 거죠. 표정이 점점 굳어가고 있어요. 자, 그럼 다시 그럼 쉬운 거 가지고 해봅시다. 만약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건물이 홀라당 불타서 없는데 그 사실을 갑이 알았다고 칩시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알았으면 이 사실을 을에게 말해줄 의무가 갑에게 있어요 없어요? 갑에게 있죠. 뭐 갑은 을과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당사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계약 체결하기 전에 건물이 불타서 없다는 걸 알았다라면 이 사실을 을에게 말해줄 의무가 있다 없다? 있죠. 그런데 말해준 거예요 안 해준 거예요? 안 해준 거죠. 안 해줬다는 거 어디서 알 수 있어요? 이거죠 이거. 을이 선이 무과실이 된 게 이거 뭐 알 수 있죠. 만약에 갑이 불타서 없다는 걸 말해줬었다라면 을도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아는데 전혀 몰랐다는 건 갑이 이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을에게 말을 해줬다 안 해줬다? 안 해줬죠. 결국 안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럼 알려만 줬더라면 이런 손해가 을에게 생길 리가 없죠. 갑이 알려주지 않았으니까 을에게 이 손해가 생겼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죠?
그러면 결국 갑은 을에게 생긴 손해를 물어줘야 돼요? 물어줄 필요 없어요? 물어줘야 되죠. 근데 중요한 건 이 제도 이름을 잘 기억하는 겁니다. 이 제도 이름 뭐죠? 이 제도 이름. 계약을 체결할 때 잘못이 있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생긴 손해를 배상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요거예요. 꼭 기억합니다. 이게 무슨 책임이라고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다시 무슨 책임이다?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얘는 그냥 쭉 뜻풀이 하시면 돼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과실이 있는 자는 상대방에게 생긴 손해를 물어줘야 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과실이 있는 자는 상대방에게 생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책임. 이렇게 말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이해하셨으니까 일단 얘를 좀 쭉 연결을 좀 해봅시다. 연결. 자, 첫 번째 원시적 불능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 효력은 뭐가 되죠? 무효. 그런데 이 신뢰에게 손해를 검토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제도가 문제가 될 수 있다.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이건 잘 붙여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시 원시적 불능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나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 자, 저 따라 한번 해보실까요? 천천히. 원시적 불능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나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 이건 객관식 지문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줄을 잘 따라서 해보겠어요. 시작. 원시적 불능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나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 그러면 원시적 불능의 대표적 예가 뭐죠? 원시적 불능의 대표적 예. 그러니까 해볼까요? 손 이렇게 한번 해봐요. 이거. 이렇게 하면 되죠. 다시 이렇게 이거 한 번 하면 돼요. 두 번. 다시 이거 계약 체결하기 이전에 건물이 전부 화재로 소실해버려 없을 때. 나중에 왜 이렇게 두 번 한지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어요. 자, 다시 이거 봅시다. 원시적 불능은 유효 무효? 무효. 그런데 어떤 제도가 문제가 된다.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내버려 두고요. 좀 쉬었다가 뒤에 이제 후발적 불능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 합격! 에듀윌 합격 패스! 에듀윌 공인중개사 합격은 에듀윌 합격 패스 학계론 도민법도 에듀윌 합격 패스 중개사법 공시법도 에듀윌 합격 후 공법사법 한번